신데렐라 전설은 아마 BC 한 300년 전에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데렐라 전설 속에 그 이면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이걸 이제 다 자세히 설명을 제가 이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이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 문헌을 갖고 오는데요. 먼저 프랑스에서 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샤르 드 페르호의 The Histoire de Comte de Contretasie라는 책에서 이런 근거를 잡았고요. 최근에는 1981년도에 나올리는 학자가 이러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현상이 사회적으로 서양에서는 상당히 유명해졌죠. 두 번째, 이 신데렐라 이 전설 속에는 의붓 가족의 불화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제 신데렐라 이펙트인데요. 또 이제 이것을 상대적으로 또 두 개를 그 근거를 마련해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야콥 페데르헨 그린이라는 분들이 쓴 책에 킨더 und 하우스메크킨이라는 이 책에서 근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라는 용어를 처음 말씀하신 분들은 진화 심리학자인 데리와 윌슨 씨가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 배경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제문화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남성의 돈과 여성의 성이 인류 역사상 거의 일치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돈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좀 함의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남성의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를 보면은 남성의 성욕을 얘기한 것이고, 그 여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미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묘하게 일치되는 현상이 문화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진화 심리학, 또 다윈의 혈족 선택설, 그리고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고 또 할리우드의 이것을 다루고 있는 에버 애프터라는 영화, 이 네 가지를 모두 분석을 해서 이 개념들에 관해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펙트 동화와 영화, 이것을 건너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개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거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데렐라 전설의 한 가지 내용 속에서 동면의 양면을 바라보듯이 한 개는 콤플렉스와 하나는 이펙트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펙트 현상만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데렐라 콤플렉스 자체는 할리우드 영화로만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전임 연구원 되신 분들이 이거를 조사해 본 결과 할리우드의 영화에 대표적인 그 신데렐라 버전에 해당되는 것들이 약 70편이 넘는데, 이 이펙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한 개. 그러니까 의붓 가족의 아주 강한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딱 한 개. 이것이 에버 애프터 1998년도 버전에 나온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일본을 읽어보면요, 계모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원래 컴플렉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전혀 그 신데렐라가 계모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계모의 억압에 대해서 군락에서 뭐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이거나 모든 배경적으로 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붓 자매들이 원래 신데렐라 버전에서 보면 자매들이 굉장히 못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붓 자매들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매력으로 왕자를 속된 말로 꼬시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왕자 헨리하고 사랑을 하기 전에 원래 컴플렉스 입장에서 본다면 왕자는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가지고 이제 꼬셔서 자신을 구하게 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헨리하고 사랑을 하기 전에 몇 번의 어떤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여성의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현혹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의 재산과 하인 등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계모와 한마디로 경쟁을 심하게 한다는 점, 이런 것은 그 프랑스의 페허 버전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영화로 간단히 제가 그 실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헨리 왕자하고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산적에게 만났습니다. 나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 여자 놔두라고 그러니까요.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을, 그러니까 너네들 남자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거기에 관여를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나는 내 물건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거를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산적 두목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당돌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명예를 걸고 허락합니다. 이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까요? 바로 이 물건을 가지고 갈거. 예전에 봤던 신데렐라 버전에서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영화 전체가 다 이 아셴푸텔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신데렐라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할리우드 영화에는 특이하게 거의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 버전이 아셴푸텔이라고, 이게 아셴푸텔은 이제 신데렐라의 이제 독일 말 유형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버전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눠서 1950년대 이 디즈니사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신데렐라 원래 버전이 있고, 페어호가 이제 17세기 말에 그 동화를 쓰는데, 그 버전들이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신데렐라 버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이 페어호의 버전, 약하고 소위 말해서 좀 섹시하고 뭐 이런 여성. 그런데 아셴푸텔에 나와 있는 방금 이런 버전들은 저 그림의 이 동화 작가의 그 형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거기 들어 이 원래 동화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무심해요. 아버지가 거의 그 새엄마를 하고 동침하기 위해서 딸들을 그 저기 아셴푸텔을 신데렐라를 거의 방치시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신데렐라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죽은 어머니 무덤에서 적극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호소를 한다거나, 화려한 변장을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나들가 와서 이렇게 꾸며준 게 아니라 어떤 걸 옷을 탈라, 금으로 된 신발을 탈라. 그리고 또 3일 동안 이 왕자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또 이제 재미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이 폭력성이 드러나요. 그
그 신발을 이제 맨중에 그 구두를 낮출 때 큰그 의붓자매는 발가락을 잘라요. 그 피가 찰찰찰 흘리고 또 맨중에 탈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제 그 자매는 뒤꿈치를 또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마지막 결혼식을 또 해요. 결혼식을 할 때 이 두 자매가 발가락이 잘리고 뒤꿈치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이 결혼식에 참가를 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그 눈을 갖다가 파요. 이렇게 눈 하나씩.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눈 하나를 또 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따지면 결혼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자매들은 발꿈치에 이게 잘려진 상태고 눈이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혼인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버전하고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해서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in selection이라는 게 그 의붓 가족에 관한 그 스타일은 그 혈연 선택설, kin selection.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내 아기가 남의 아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에서 이제 읽어보면 이 신데렐라 이펙트하고 혈연 선택설은 주로 의붓 부모를 주체로 한 의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주라는 말을 붙였냐면 원래 혈연 선택설의 입장에서는 아동은 전혀 힘이 없잖아요. 의붓 엄마가 아주 뭐 힘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거나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거꾸로 이 아동이 엄마하고 조금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혈연 선택설의 변주적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다윈이즘은 굉장히 좀 이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학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1859년에 종의 기원은 종의 어떤 보존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내 몸이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보존적인 자연 선택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윈이 1871년도에 또 다른 책 하나를 써요. The Descent of Ma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는 성선택설인 거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의 성적 능력을 강화해서 자신의 종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된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더 많이 못 드리겠고,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펙트 현상이 바로 이 다윈이즘의 성선택 플러스 그리고 혈연 선택설에 기반해서 충분히 그 해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남았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모가 있고 그 친자식의 친아버지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어떤 학대를 당한 일이 한 2주 전에 보도가 되냐. 그 3살짜리 남자 아이를 갖다가 목에다가 개줄을 묶어서 그래놓고 굶어 죽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혈연 선택적인 이러한 본능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 한 단초가 될 수 있는 학자분이 바로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허망하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 4번에 보시면 개인적인 번식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이 아닌 친척의 생존과 번식에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 기아를 응원하고 또 부산 분들은 롯데를 응원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한일전이 일어나면 모두 다 한몸이 돼가지고 한국을 응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신의 친족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붓자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내 친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의붓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얘기는 과연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사고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의붓자식도 내 아기처럼 사랑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혈연 선택의 범위의 확대는 이게 자연과학적인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인 제가 속해 있는 그 학회가 국제문화니까요. 충분히 의지의 문제로서 문화적으로서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들의 성적 특성은 가만히 보면 그들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다들 아는 얘기인데요. 꽃사슴 같은 경우에 수컷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성적 선택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치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목숨이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멋쟁이들은 엄청 추울 때도 아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결국 그러다 감기 걸리겠죠. 그럼 죽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암컷을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거를 갖다가 모두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 본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이것을 연구가 가능할 수 있고 자연 선택과 다르게 충분히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제 더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다윈의 질환론, 혈연 선택설, 진화 심리학자라고 하는 거는 혈연 선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의붓 부모가 친자식과 의붓 자식을 차별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론화시킨 개념들이라는 거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와 저희 동료 학자들께서 연구자들께서 이와 같은 개념을 서로 성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 등이 오늘날 대중문학과 영상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현재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의붓 가족들 간의 대결상으로 변주된 바가 현저하며 혈연 선택설을 완전히 변주한 바가 크다. 그래서 종속적이고 유약한 힘이 약한 그러한 옛날의 신드렐라 모델이 이제는 독립적이고 저항적인 여성상으로 변화되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많은 인문학 이러한 그런데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은 저희 학회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점이고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상하게도 사악한 의붓 부모가 실제로는 통계에 보면 의붓 엄마보다 서양에서는 의붓 아버지가 더 폭력적이에요. 아기를 죽이는 건 의붓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문학에서는 거의 100% 계모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붓 자식이 거꾸로 연로한 의붓 부모를 자기를 잘 길러줬는데 그걸 학대하는 현상은 또 잘 나오질 않아요. 작품으로. 그런데 그 작품을 발굴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성본능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에로서가 페네트 쓰잖아요. 이것 등을 갖다가 문학 장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수많은 의문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사회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내용인데 우리 인문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진현 교수님께서 한 10분 내로 토론을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의붓가족 내 심리 현상을 신데렐라 전설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구체화시킨 그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동시대 사회문화적 배경과 결합하여 영화화된 그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한 지난 심리학적 연구에서 검증된 바에 따르면요, 의붓자녀와 동거하는 그 가족 내의 아동 학대 비율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자식에게 그렇지 못한 그 의붓자식보다 더 애정이 가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는 동물적 분석을 사회과학과 융합한 그런 의미 있는 관찰적 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작품과 영상물에서 나타나는 신데렐라 효과는 지금 극단적인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과 대중문화적 경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얼른 간단하게 떠오르는 거는요. 아마도 의붓자식이라는 것, 의붓자식에 대한 불화,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남의 새끼는 덜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인문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겠죠. 실험검증은 사회과학이 이뤄내야 될 것이고 인문학자들은 철학적으로 그 분석에 대해서 고심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화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기본을 기반으로 한 혈흔 선택설을 주장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견해와 관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러한 논리는 우생학의 위협 요소를 내재하고 있을 수 있는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리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생학적인 아주 매우 안 좋은 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밀턴 씨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보기는 하죠. 그 신데렐라나 폰지파티와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리포터에서는 그 척부 이모와 같은 친척 가족이 동반하는 과정 중에 학대가 네. 있는데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설명을 좀. 제가 이 빅데이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랬더니 밝혀진 것만 720건이 넘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 알래스카라든가 어디든지 이 역사를 밝히지 않고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완전히 이 신데렐라의 스타일은 동화는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죠. 해리포터나 장화, 홍련, 홍지파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아류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것이고요. 그런 현상들이 그렇죠. 그 일종의 신데렐라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또 저희 그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논점을 제시해서 또 논문은 게재된 것이 금년에 3편 나와 있거든요. 제 이름이 건근인데 눌러보시면 그 놈을 보고 비판을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논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교수님 그 논문 발표 열심히 굉장히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혈연 선택설과 유전자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현상과 어떤 작품과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굉장히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그런 학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현재, 미래와 이렇게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학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윈이즘이라든가 생물학적인 DNA라든가 이런 건 물론 이렇게 발표되고 연구되어진 거지만은 그것 또한 인간에 의해서 발표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범죄가 난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몰이해적이고 몰소통적이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도덕이 사라진 그나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소통의 테크놀로지가 전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물론 영어를 가르치지만 생물학적인 DNA도 우리가 유전이 되지만 아까 이제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대학생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정말로 그거 역시도 생물학적인 DNA와 같은 동등한 유전 인자이다. 그래서 후천적인 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윈이즘도 다윈이즘도 이렇게 다윈이즘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알리다 보면요. 물론 전공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냥 일반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범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저 친구가 있어서 필연적인 어떤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이런 이해를 이끌기보다 요즘 너무 이렇게 범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윈이즘의 어떤 DNA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집단적인 그런 책임을 묻기보다 개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벗어나서 그럼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우리 함께 교감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오늘 네. 발표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통을 전화 하고 번호 꼭 있다라는 기억해 주세요. 의견을 대신하기 위해서 한번